전화 번은 30대 남자입니다.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하는데 야근하면 보통 밤 10시는 됩니다. 하고 싶었던 일도 아니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도 아니고 매일 똑같은 하루, 자잘한 돈 걱정. 와, 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현타가 옵니다. 제가 20대에 꿈꿔온 삶은 이런 게 전혀 아니었어요. 30이 되면 전문직으로 회사에서 잘릴 걱정도 안 하고 연봉 1억은 기본이고 좀 그럴듯하게 사람답게 살 줄 알았습니다. 요즘 곰곰이 생각해보니 첫 단추가 잘못 깨인 것 같아요. 유일한 신분 상승 사다리인 수능을 다시 볼까 생각도 드네요. 너나이님 코코드리님, 제 인생 아직 늦지 않은 거겠죠? 마음 딱 먹고 수능 보면 예전처럼 2등급 정도는 나오겠죠? 의치 한이대 노리고 수능에 도전해볼까요? 아니면 차라리 재테크하는 게 더 맞을까요? 네, 요런 사연이 있습니다. 지금 특히나 이제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 말씀처럼 수능을 다시 봐야 되나, 투자를 해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하고 계시잖아요. 실제적으로 수능을 잘 봐서 스카이 대학을 가면 부자 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까요? 글쎄요, 뭐 도움이 안 되진 않지 않을까요? 그쵸.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 좋은 대학교를 갔다라는 건 그만큼 되게 성실하게 집중해서 학교 생활을 했다는 거니까. 네. 그런 부분이 뭐 투자 공부를 한다거나 이럴 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거는 좀, 그렇죠. 그것도 맞는데, 그거는 약간 뭐랄까, 정성적이고, 약간 정량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자, 네. 수능을 잘 봐서, 뭐, 스카이? 네. 뭐 그런 좋은 학교를 갔어요? 자, 그럼 좋은 학교를 가면은 왜 가요? 좋은 학교 왜 가? 좋은 직장 얻기 위해서 가는 거죠. 좋은 직장 얻으려고. 자, 좋은 직장은 뭐죠? 뭐 높은 월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뭘 자꾸 물어. 이거잖아요. 이거잖아. 근데 거기 가면은 당연히 소득이 높으니까 투자할 때 소득이 영향을 많이 줄까요? 안 줄까요? 유리하겠네요. 유리하죠. 유리한 건 맞아요.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다가 그 하나은행에서 부자 보고서를 하나 냈더라고요. 영앤리치 보고서. 네.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서 2022년 상반기에 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저 위에 자산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준 원천 1순위는 근로소득. 그런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영리치가 리치 오브 리치. 자, 이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영리치의 45%가 근로소득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형성한 주된 원천이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겁니다. 소득만 높다고 해서 부자인가요?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네. 현금 흐름이 좋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거는 자산을 얼마나 형성하고 있느냐를 가지고 지금 이 보고서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가만히 봤더니 이 부자들 중에 45%가 월급을 바탕으로 투자해서 자산을 쌓은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월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투자가 유리하겠죠. 자, 이거는 약간 여기까지 정리하고 이건 약간 흥미로운 부분이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여기에 아까 제가 읽었을 때 저런 말 있잖아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영리치가 리치 오브 리치라고. 여기서 이 보고서에서 정의하고 있는 그 영리치는 뭐냐면 49세가 안 되는 사람들 중에 부자들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뭐 10억 부자, 30억 부자, 뭐 50억 부자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압도적으로 높은 부자, 큰 부자는 상속 증여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삼성 다니면서 막 해갖고 근로소득으로 막 이렇게 해갖고 했던 사람보다는 그 사람은 막 50억 정도 되는데 막 500억, 1000억 있는 사람은 상속 증여자들이 압도적으로 많다. 그렇죠. 저 올드리치는 49세 넘는 거고 영리치가 49세 아래인데 비율은 비슷한데 영리치에서 이제 상속 비율이 조금 더 높죠. 그쵸? 그러네요. 네. 자, 그럼 제가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야, 내가 만약에 투자 시작하기 전에 이 보고서 봤으면 진짜 짜증났겠다. 나는 상속도 아니야. 그렇다고 뭐 엄청나게 뭐 고소득이야? 막 뭐 변호사처럼 뭐 2억 받아? 뭐 이것도 아니야. 그렇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현실에서 월급쟁이로 투자자로 뭐 작은 성공을 해오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요. 만약에 수능 성적대로 부자가 된다라고 하면 좋은 학교 나온 사람들은 다 부자가 돼야 되고 그렇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부자 못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현실에서 어떠냐? 제가 만난 명문대 출신 사람들 중에 진짜 부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별로 안 돼요. 제 경험상 제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도 뭐 누구도 뭐 예를 들어 서울대 나왔다고 해서 다 부자도 아니고요. 다 그래요. 맞아, 네.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 좋은 학교를 가서 높은 근로소득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건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요. 그렇지만 그게 부자가 되는 거에 결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면 중요한 게 뭐냐면 명문대 나온 사람들끼리 비슷한 직장, 좋은 직장, 월급 많이 주는 직장에서 같이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이 맹점이 뭐냐면요. 갈라지는 여부가 뭐에 따라서 갈라지냐면 금융지식에 따라 갈라집니다. 너무 와닿아요. 자, 그러면 제가 금융지식이 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일단 뭐 나는 상속 아니잖아. 그게 제일 큰 부자는 그게 제일 많다고 하는데 일단 나는 그냥 이거 보지도 않아. 그냥 빼 그냥 보지도 않아. 그냥 빼. 그냥 나랑 상관없어. 아이씨 그래, 몰라. 없어. 자, 그럼 대부분 근로소득이란 말이에요. 여기 월급쟁이 부자들이니까. 그렇죠. 근로소득이 어떤 사람 많고 어떤 사람 적어요. 근데 이 사람들 다 결국에 자산을 형성했고 자산 형성하는 과정에서는 근로소득에서 종잣돈을 모으는 과정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모두 가야 돼요. 너무 중요하지. 자, 1단계. 여러분들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 지출을 줄이고 저축을 하는데 금융지식이 관여를 하냐 안 하냐 엄청나게 합니다. 제 친구 중에 의사 친구가 있는데 맞벌이 의사예요, 심지어. 네, 연소득 세후로 3억이 넘습니다. 네. 근데 모아놓은 돈이 없고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 차가 진짜 포르쉐? 막 그런 거를 막 엄청 자주 바꿔. 그럼 보세요. 어때요? 어떻게 보여요? 겁나 부자같이 그쵸. 보이지. 보기에는 엄청난 부자로 보이죠. 근데 그냥 직업도 깡통이야. 좋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왜 그러면 지출을 못 줄이냐? 못 줄여요. 맞아요. 이게 쓰던 버릇이 있고 이게 습관적인 것도 줄일 있어. 수가 없어. 줄일 수가 없고 여기서 말하는 금융지식은 뭐냐면 내 소득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착각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 금융지식의 부재가. 맞아요. 네, 자기가 영원히 계속될 거라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한 달에 2,000 버는 사람하고 한 달에 300 버는 사람이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건 이 첫 번째, 얼마만큼의 지출 통제를 하고 저축을 잘 할 수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걸 가지고 자산을 형성하잖아요. 여기서 또 이 넘어야 될 산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입니다. 자, 종잣돈을 아예 못 모으는 사람은 그냥 금융지식으로 치면 그냥 문맹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돈을 못 모아요. 아예 그냥 가능성이 없어. 스카이가 뭐 서울대 할아버지 하버드 나와도 안 돼. 돈 다 써버리면 부자 못 돼요. 반대로 내가 좋은 학교 나오지 않았어도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서 종잣돈 뭉텅이 이렇게 주먹만한 뭉텅이를 만들면 가능성이 생겨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넘어야 될 산이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좋은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거를 하는 데 있어서 저 금융주식이 어때요? 또 엄청나게 지대한 영향을 주겠죠. 그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한테 만약에 이 사연자분처럼 저 수능 시험 공부해야 돼요? 아니면은 재테크 하는 게 나아요? 라고 물어본다. 그러면 이 화면을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수능 시험을 보면 종잣돈이 많이 모여요? 자산 형성이 많이 돼요? 안 되죠? 근데 근로소득은 바꿀 수 있죠. 근데 진짜 부자 되려면 저 근로소득을 높인 다음에도 뭐가 필요하다고요? 2단계가? 지출 통제와 좋은 투자.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이 두 가지는 또 재테크를 통해서밖에 배울 수가 없다. 내가. 저라면 제가 만약에 이거 우리 이 고민하시는 이 사연자분이라면 내가 만약에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능을 친다 라고 하면 저는 그렇게 하면 좀 돌아가는 것 같고요. 종잣돈을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모을 수 있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좋은 투자를 할 수 있지?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결론, 수능이냐 투자냐? 저는 투자가 맞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단 이런 경우는 있죠. 전 이 일이 정말 꿈이었습니다. 그렇지. 저는 이 일을 할 때 살아있으면 느끼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도전하세요. 도전하시는데 단순히 부자가 되기 위해서 수능을 다시 치른다는 건 조금 이치에 안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경험을 했어요. 제 경험을 이야기하자면 저 같은 경우는 대학을 이제 안 나왔으니까 제가 이제 고등학교 여상을 나와서 취업을 했고 근데 취업을 하고 나서도 저도 이제 그 학벌에 대한 콤플렉스가 있다 보니까 대학을 가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거 회사를 좀 그만두고 대학 공부를 해볼까? 이 고민을 상당히 했어요. 그때 이제 20살 정도밖에 안 됐으니까 나이도 어렸음에도 그 고민을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이제 계속 직장을 다닌 게 지금 25년을 다녔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근데 그때 제가 좀 대학을 안 하고 회사를 선택했던 거는 일단 내가 대학을 가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약간 그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 이게 좀 강했어요. 그래서 그럼 이거는 꼭 지금 가지 않아도 나중에라도 가서 뭐 야간대나 이렇게 가서 그걸로 좀 넘어설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추후에 이제 직장 들어가서 추후에 이제 야간대를 다녀서 그거는 챙겼고, 그리고 또 객관적으로 실제적으로 내가 지금 학원을 다니고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하고 대학을 지나가면 그 필요한 돈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서포트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럼 결과적으로는 대학을 가더라도 학비를 내가 다 이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걸로 써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좋은 직장을 얻을 때까지 또 그렇지. 그런 비용들이 생각보다 맞아. 너무나도 많이 들더라고요. 너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똑똑해서 공부를 잘했어서 뭐 장학금을 받을 것 같지도 않았고 또 한 번에 갈 것 같지도 않았고, 이제 이런 좀 객관적인 걸 따져보니까 차라리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여기 다니면서 내가 여기서 좀 일하면서 인정받고, 그리고 뭐 학벌에 대한 컴플렉스는 뭐 야간대 다니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직장 생활을 했고, 거기다가 이제 말씀하신 딱 그대로를 한 거죠. 직장을 다니고 있으니까 근로소득 물론 이제 아가씨 때 많이 썼지만 결혼하고 나서 이제 지출 아끼고 투자금 모아서 오히려 투자 공부에 이제 매진을 했죠. 대학보다는 투자 공부가 오히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꼭 필요한 거고, 집도 또 마련을 했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렇게 집중해서 한 게 하고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이제 앉아 있는 거니까. 그렇죠.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뭐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이런 부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한 거는 저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꼭 그렇지 않더라도 그럼 나는 뭐 좋은 데 안 나왔고 대학 안 나왔으니까 뭐 난 희망이 없어?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 단계가 꼭 필요하니까. 반드시 거쳐야 되는 꼭 단계죠.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뭐 좋은 대학 나오든 안 나오든. 맞아. 나오든 안 나오든 이건 똑같아. 무조건 해야 돼. 무조건. 종잣돈, 저축, 이거, 투자. 그냥 해야 돼, 이거 돌아야 돼, 이거. 그렇지. 이렇게. 현장 가고 조사하고. 현장 가고 조사하고. 이제 혼자 밥 매수하고. 막 이런 거는 네. 무조건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걸 하는 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꿈이고 전문직이 목표고 이게 아니라면 뭐 경제적인 부분만 그렇다면 이렇게 투자 공부를 하시는 것도 네. 도움이 훨씬 많이 된다. 맞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수능 보신 분들 너무 고생하셨고, 그래도 또 좋은 대학 가면 좋죠. 유리한 그런 선점을 할 수 있으니까. 수험생분들도 진짜 고생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수험생보다 부모님. 부모님이 너무 고생하셨다. 이 수험생이라고 진짜 한 고3 때 얼마나 이렇게 대대하게 다녔겠어요, 집에서. 배짱 부리고 다녔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고3이야. 다 나한테 잘해. 시끄러워. 테레비 줄여. 막. 아빠 발뒤꿈치가 왜 이렇게 쾅쾅거려? 막 이런 거. 그럼, 미안하다. 얘야, 막, 아빠가 막, 발뒤꿈치 들고. 내가 시험 못 보면 다 아빠 탓이야. 막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얼마나 또 그간 또 아이들 키우시고, 또 1년간 또 컨디션 이런 거 유지해주기 위해서 먹는 거면 얼마나 정말 고생하면서 이렇게 하셨겠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은, 네, 이제, 어차피 오늘 이제 수능이 끝났으니까, 뭐 엄마 아빠만의 좀 좋은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아니, 저는 수능이라 그래가지고 제가 수능 시험 봤던 때 요새도 막 역 같은 거 붙이나? 다 오래됐네. 아씨, 괜히 얘기했네. 아니, 막, 저 때는 막 뉴스에 막 나오면 막 어머니들이 그냥 막 빌고 막 문에다가 엿을 이렇게 붙여요. 찰싹 붙으라고. 막 그런 거 하고 했었는데, 그리고 저도 이상하게 그 수능 시험 보러 가는 날은 기억이 나. 생생하게. 왜냐면 이게 평생에 한 번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날 저희 아버지가 저를 데려다 주셨는데, 수능 시험 보린다고 할 때, 차로. 그래서 저 들어갈 때 저한테, 병철아, 그냥 네가 아는 것만 다 맞추고 나와라.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근데 제가 그때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이렇게 있었는데, 언어 영역, 수리 영역 1, 수리 영역 2, 그 다음에 외국어 이랬거든요. 뭐 요즘엔 국수형이라는데. 근데 제가 언어 영역 1교시에 시험을 망쳤어요. 어떡해. 그러니까 제 평상시에 모의고사 치던 것보다 잘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1교시 시험이 내가 잘 못 봤다는 느낌이 드니까 멘탈이 어때요? 그래, 나갈 것 같아요. 멘탈 나가죠. 그죠? 제 수험생 여러분들한테 절대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그리고 시험 결과 나와도 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어떤 점수 보고 우리 자녀가 잘했든 못했든 맞아요. 포기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또 최선의 결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면 좀 웃으실 수 있지 않을까
정말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맞아요. 부모님, 우리 수험생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